자, 그 혈류량 측정기, 그 울트라소닉 블러드 플로우 미터라고 하고요. 말이 혈류량이지 사실은 뭐예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액의 흐름을 측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도 같은 걸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뇌혈류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초음파다 보니까 이제 얘가 측정 기법이 어떻게 되냐를 먼저 요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그림으로. 그러면 이게 이 원통이 그 블러드 베슬이에요. 얘가 혈관이라고, 혈관. 그러면 초음파 트랜스듀서, 즉 초음파, 여러분 저 복부 초음파든 이렇게 병원 가서 초음파를 한 번이라도 그 진단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트랜스미터야. 얘가 이제 트랜스미터고 얘가 이제 리시버가 되는 거지. 리시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트랜스듀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트랜스듀서가. 그래서 트랜스듀서의 정의는 이제 그 물리적 화학적인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다거나 또는 거꾸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물리적 화학적 에너지로 바꿔도 이제 트랜스듀서죠. 결국에는 이제 초음파가 앞전소자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 트랜스듀서라고 부르는 거죠. 센서라고 안 부르고 트랜스듀서가 센서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초음파를 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게 혈류 속도지. 이 화살표가 혈액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혈액이 지나간다고 지금 혈관 안에.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이렇게 그 반사돼서 오는 걸 보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상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개념상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걸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쏴주고 받기 때문에 오는 것은 이제 리시버지만 이걸 에코라고도 부른다. 에코. 에코. 알았죠?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초음파 이 혈관 속에 이 혈류 즉 피의 흐름이 지나갈 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지나가게 되죠. 이때 이제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 초음파를 쏴서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이쪽에서는 초음파 주파수 제너레이터로 넣어서 이쪽에 앞전 소자가 이 주파수만큼 떨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청 주파수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20kHz 이상의 주파수로 얘를 진동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초음파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카운터가 이 주파수를 읽어야지. 얼마를 쏴주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았잖아, 이제. 초음파를 쐈으니까 돌아온 파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리시브 주파수. 그래서 받은 주파수를 받고 그러면 여기서 받은 이 프리퀀시를 다시 세야지. 그러니까 얘가 몇 헤르츠고 그러니까 송신 주파수, 트랜스미터 주파수는 몇 헤르츠고 수신 주파수, 에코파, 수신 주파수는 몇 헤르츠고 요 두 개를 서로 빼줘야지. 이 디퍼런스 빼줘. 그럼 델타 F가 나와. 이 델타 F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쏴준 주파수랑 돌아온 주파수가 틀리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도플러 시프트라고 그래. 여러분 그냥 쓸 수 있죠? 도플러 시프트라고 그래. 도플러 도플러 천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도플러 시프트고 도플러 천이라고 불러. 주파수가 변화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델타 F는 도플러 천이야. 그래서 송신 주파수랑 수신 주파수가 서로 틀리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왜 도플러 시프트냐면 그 기차역에서 내가 서 있다. 그죠? 그러면 철로에서 열차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던 열차가 나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 어때? 나를 향해서 올 때는 점점 가까이 올 때는 어때? 주파수가 크고 주파수가 커지고 그 파장이 짧고 그죠? 에너지가 큰 거지. 에너지가 큰 거고 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갈 때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할 때가 가장 크게 주파수가 높고 파장은 짧고
주파수는 높고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큰 거고, 나를 기점으로 이제 벗어났을 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파장이 길어지고 주파수가 낮지. 에너지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열차가 지나갈 때 주파수가 높아지고, 나를 기점으로 해서 최고로 높고, 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가면 작아진다.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해 갔죠? 자,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야. 그래서 나한테 왔던 주파수랑 이쪽에서 오는 주파수랑 이쪽에서 오는 주파수를 서로 빼지는 값이 나오지. 그게 바로 도플러 시프트야. 도플러 천이라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 측정할 수 있죠. 거리 측정하지. 또 우리 인체의 그 종양의 크기도 측정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 쪽은 이제 그 B모드, 브라이트 모드라고 그러는데, 이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결국에는 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았다가 낮아진다 이거지. 그런데 쏴준 주파수랑 받은 주파수가 틀린 거지. 왜? 혈류는 지금 지나가잖아. 이동하는 물체에다 쐈기 때문에 발신 주파수랑 수신 주파수가, 초음파 주파수가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발신 주파수를 카운트 몇 헤르츠인가 측정하고, 수신 주파수도 몇 헤르츠인가 측정해서 이 둘을 서로 빼주면 편의가 생기잖아. 편차가. 이것을 도플러 시프트라고 그래.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해.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원리도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게 배라고 우리 복부든 뭐 팔이든 이제 뇌, 그러니까 머리 쪽에 혈관이든 간에 다 이렇게 프루브를, 컨벡스 타입이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프루브를 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젤을 바르잖아, 피부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랜스미트에서 쏴주고, 리시버에서 받고, 요렇게. 그래서 송신부에서 쏴주고 수신부에서 이렇게 받고,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혈류 속도도 측정하고, 우리 인체의 내부도 영상화하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해 드릴게.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초음파 센서가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여기 들어있는데, 여러분 내 말 잠깐만 들어봐봐. 사실은 이게 트랜스미터가 따로 있고 리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개야. 사실은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하나야. 하나인데 시간차를 두고 쏠 때는 송신기로 쓰고, 얘를 멈추고 받을 때는 멈추고 수신기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의 소자를 가지고 송신과 수신을 겸용으로 쓰는 거야. 알았죠? 개념상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어느 책이나 개념상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시간차를 두고 얘는 쏴주고 얘는 받으면 되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소자는 하나인데 어떨 때는 쏴주고 어떨 때는 받는 용으로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겸용이야. 알았지? 수신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 항상 설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책이나 송신, 수신의 개념은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 좀 없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초음파 프로브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각도가 45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알았죠? 45도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특정 위치에다 놓고 요령을 가지고 의사들도 우리 복부 초음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쫙 이렇게 보잖아. 의사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센서의 각도가 45도로 쏴주게 돼 있다 이런 말이야.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 공식 때문이야. 사실은 얘가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 공식이다. 그래서 말이 혈류량 측정기지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거잖아. 왜? 울트라소닉 초음파 혈류 블러드 플로우가
블러드 플로우가 혈류야. 혈류. 그지? 블러드 플로우가 혈류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블러드 플로우미터. 그러니까 혈류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 요거 뒷부분에 그림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그러니까 먼저 뒷부분을 이렇게 보고 여기를 봐도 더 좋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주파수 편이 이 도플러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이 도플러 시프트 얘를 이제 쉬운 말로 주파수 차이라고 쓴 거지. 이 말이 쉬울 수도 있지만 정식 명칭은 도플러 시프트야. 그 국가공인 의공기사 시험에도 요게 한번 나왔고 주관식으로 도플러 시프트, 도플러 천위 이게 정답이었어. 주파수 차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정식 명칭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는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 더 쉽겠지. 됐죠? 그러니까 됐어. 별 얘기 아니야. 하여튼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럼 쏴준 주파수와 받은 주파수를 뺀 거. 이게 바로 디퍼런스. 바로 요거지. 요거. 델타 F는 F 트랜스미터 빼기 F 에코 아니면 리시브 한 파형이다. 자, 그래서 F는 이제 발생 주파수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U는 매질에서의 음파 속도야. 음파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매질에서의 음파 속도는 여기는 P가 되는 거지. P가. 그 다음에 V는 반사체의 이동 속도, 즉 혈류의 이동 속도가 되는 거고, 대문자 V는 코사인 세타가 이제 그 음파 빔과 그러니까 쏴준 주파수랑 반사체가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45도가 되어 있다 그랬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사인 세타를 45도로 넣으면 되지. 알았죠?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쏴줄 때마다 얘가 각도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무방할 수는 있지만은 이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를 애당초에 45도 각도로 어느 정도 그 세팅을 해가지고 프로브를 개발하게 되면 나머지는 의사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뭐야 약간씩 이렇게 비틀던지 이렇게 살에다 대고 비틀던지 각도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45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럼 바로 공식이 나오지? 왜냐면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없는데 여기다 무슨 값을 넣어. 그러니까 45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금방 나오잖아? 뭐, 루트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EF, 쏴준 주파수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매질에서의 음파 속도랑 반사체 이동 속도 이렇게 하면 델타 F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해 가셨죠? 내 말. 자, 그럼 이게 이제 기초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류 진단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TCD라는 말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이 써. 그냥 얘가 뇌혈류 진단기의 정식 명칭이 TCD야. 그래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야. 그래서 트랜스는 횡단하다는 뜻이고 크레니얼은 두 개, 머리란 뜻이야. 알았죠?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 그래서 트랜스는 횡단하다고 크레니얼이 머리란 뜻이야. 머리. 알겠죠? 머리. 자, 그래서 뇌연료 진단기의 정의가 초음파 프로브가 있다고 그랬죠. 이 프로브 안에 이제 초음파 트랜스 주소가 들어있어서 송신과 수신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뇌혈류를 측정하다 보니까 왜 뇌혈류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 손목 위에 이런 동맥 같은 거 잡히긴 하지만 프로브를 대면은 이게 얼마나 깊게 누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손목 팔뚝 있잖아. 팔목 거기에 동맥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맥도 잡히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브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할 때마다 이제 그 소리가 그 사운드를 키면은 피가 지나갈 때마다 심장과 이렇게 심장이 뛸 때마다 이 혈류가 지나가니까 샥 샥 샥 샥 이렇게 소리가 들려. 피 지나가는 소리가. 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팔뚝 위에나 이런 데다가 프루브 되면은요, 깊이에 따라서도 이 소리가 틀리고 혈류량이 틀려질 수가 있지. 혈류 속도가.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쪽이 굉장히 많은 이 혈류가 지나가거든. 이 혈관들이 이따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 뇌혈류 진단기가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데서 측정하는 것보다 이 두 개, 이 머리 쪽, 두 개 쪽에서 이 두 개 쪽에서 측정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뇌혈류 진단기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막히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 치매를 걸린 사람을 진단해도 이게 뇌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뭐 치매구나. 또 당뇨가 있으면 또 당이 뇌혈관을 장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막게 되면 또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동맥경화, 특히 동맥이 막혔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뇌혈류 진단기는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해서 내두개 동맥, 그래서 인트라 크레니얼 아테리스 이거랑 외두개골 동맥, 익스트라 크레니얼 아테리, 또 말초 동맥, 페리퍼럴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에 혈류 순환 관계를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카테타나 이런 거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혈관에다 넣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비침습적 혈관 진단 시스템이다. 그래서 비침습적인 걸 난인베시브 베스큘러라고 그래. 그래서 다이아그노스틱 시스템이다. 그래서 난인베시브 이 말을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되지. 꼭 기억해. 비침습적이라는 뜻이야. 바늘 하나라도 사람한테 안 찌르고 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 즉 혈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심박동 계수라든가 또 혈류의 최저 속도, 또 평균 주기, 저항 계수, 맥박수 이런 걸 측정해서 혈류상 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컴퓨터로 분석하고 또 수치로 표시해주는 진단용 의료기기가 뇌혈류 진단기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설명했고 다. 그 다음에 진단 원리도 이제 아까 설명했죠. 사실은 혈관이 좁아지면 그 부위를 통과하는 혈류 속도가 그 역자승의 제곱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 16배 빨라져. 혈관의 내경이 2분의 1로 좁아지면 16배로 혈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푸아지유의 법칙이지. 이게 푸아지유 법칙이야. 나중에 그냥 나오니까 그때 또 하고요. 자, 그래서 뇌혈류 진단기의 원리가 좁아지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진 지점을 찾으면 여기가 아무래도 혈관이 좁아진 곳이구나. 그러니까 산소가 그 다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허혈성, 그죠?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만큼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허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도플러 원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도플러 원리를.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스펙트럼 방식이라는 것은 해당 성분의 주파수를 쏴서 분석한다 이런 말이죠. 빛의 스펙트럼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지만 빨주노초 파란보의 각각의 스펙트럼을 갖듯이 초음파도 스펙트럼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더 넓게 보면은요, 복부를 측정하는 초음파 주파수랑 그래 심장 얘기 하나 하자. 심초음파를 해도요 소아용 주파수가 틀리고 어른 주파수가 틀려.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한 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차라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쓴다. 진단을 위해서. 예. 그래서 방출된 초음파가 혈관 내 적혈구 이런 거에 한마디로 피잖아. 피에 반사돼가지고 반사된 초음파, 이걸 우리가 에코라고 그랬지. 에코. 송신 있으면 수신 있잖아. 수신파라고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에코다, 에코파다 이렇게 말해도 돼. 그래서 에코라고 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초음파를 부를 때 여러 표현을 쓰긴 하는데, 좀 이따가 여기다 적어줄게. 좀 이따가. 초음파를 프로브에서 받는 거지. 그래서 이때 반사된 초음파의 파장 변화를 도플러 시프트라고 한다 이랬지. 그래서 도플러 이동이라고 책은 썼지만, 도플러 천이 변한다. 주파수가 변하는 거니까 도플러 천이, 이동보다는 천이가 더 나은 표현 같아요. 왜냐면 자,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도플러 주파수 이동 뭐 이렇게 쓰는 게 나은데, 도플러 주파수 이동 그거보다는 천이 이렇게 쓰면 더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쉬프트니까. 반사된 초음파 주파수 이 도플러 편향을 통해서 혈류 속도로 이제 변환을 한다. 어떻게? 요렇게. 그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구해? 요거 V만 남겨놓고 다 이항하면 되지. 쏴준 주파수 알지? 카운트 했으니까. 받은 주파수 알지? 그럼 이건 알지? 그 다음에 매질의 음파 속도. 그러면 그 P의 일반적인 음파 속도는 물리학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또 발생 주파수, 쏴준 주파수 F 2 곱하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45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V만 모르지? 그럼 V를 남겨놓고 다 이항하면 V를 구할 수 있지.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다고. 초음파 혈류 측정기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셨죠? 지금 이게 초음파가 같이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좀 아셔야 돼가지고 좀 많이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실제 혈류의 속도는 도플러 쉬프트, 천위에 비례해서, 그렇죠. 천위 주파수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빠르면 빠를수록, 혈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발신 주파수랑 수신 주파수의 디퍼런스, 차이가 크니까 그쪽은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영상 진단 쪽으로 넘어가서 보다 더 정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이 초음파 혈류 소리를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렇게 기계가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를 키잖아? 그럼 반사돼서 돌아오는 초음파 간의 차이가 이거의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서 이제 들을 수가 있고, 또 디스플레이가 돼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거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죠? 자, 됐죠? 화면에 나타나서 돌아온 주파수 볼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도플러 방식에는 이렇게 연속파, 펄스파, 이중 도플러, 색 도플러, 강화 도플러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야 되는데, 연속파는 발신부하고 이제 수신부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초음파 주파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쫙 연속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4MHz에서 10MHz 범위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말초혈관이나 외두개골 경동맥, 그러니까 목경자야 이게. 목에 굉장히 많은 피가 머리로 가. 알았지? 목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머리로 지나가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동맥 이런 혈류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 펄스파는 이렇게 한 번 쏘고 기다렸다가 또 쏘고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펄스 형태의 초음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쏘는 방식. 그래서 발신부와 수신부가 이때는 하나야. 연속파는 연속적으로 쏴줘야 되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 연속파는 연속적으로 쏴줘야 되니까 발신부는 연속적으로 주파수를 쏘는데, 언제 그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수신을 해? 동시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신부와 수신부가 분리돼 있고, 펄스파는 발신부와 수신부가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래서 발신은 전체 시간 중에 1%, 수신은 99%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의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내두개 골 동맥의 혈관 검사할 때 이 펄스파를 이용해.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 트랜스 주소가 한 개 쏴주고 받는 게 하나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펄스파 방식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발신부하고 수신부가 이렇게 많으면 너무 커져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요새는 다 인베디드 방식이야. 인베디드. 어떻게 보면 말이 초음파 기계지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CPU가 따로 고성능 CPU가 따로 들어있어. 요새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메모리에 인베디드 방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요렇게 펄스 형태로 한번 쏘고 수신하고 요런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중 도플러 방식은 뭐야? 이중이라는 말은 펄스도 쏘고 그러니까 펄스와 휘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가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이중 도플러 방식이라고 그래. 도플러는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열차가 지나갈 때 그 주파수가 높아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커지고, 나를 기점으로 기차가 지나가면 파장이 길어지고 주파수가 낮아지고, 주파수가 낮으니까 파장이 길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아지지. 알았죠? 그러면 이게 도플러란 말이야. 하여튼 그죠? 근데 그러니까 도플러 방식으로 펄스로 쏴줬단 말이야. 펄스로. 그럼 펄스를 쏠 때마다 이 세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도플러 신호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 강도에 따라서 혈관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강화 도플러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이걸 강화 도플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음파 펄스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세기가 틀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구조를 만든다 이거지. 영상을 이런 건 크기에 따라서 가니까 강화 도플러 이런 말을 쓰고, 이 이중 도플러는 펄스를 쏴주잖아.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얘를 뭐야? 이제 휘도. 이 휘도라고 하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게 빛날 휘자거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영상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휘도는 영어로 브라이트니스야. 즉 밝기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펄스가 돌아오는데 이걸 밝기로 표시하니까 평면 영상이 그려지지.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휘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상이 나온다는 말이야. 이 크기에 따라서 밝기로 표시하면 영상이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중 도플러는 펄스와 휘도가 합쳐진 형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색 도플러, 이 칼라 도플러는 이제 그 휘도 방식과 혈류 속도를 색깔로 표시한 거야. 그럼 혈류 속도를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놨지. 동맥피는 붉은색으로, 정맥피는 파란색이야. 그럼 봐봐,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피가 지나가는데 초음파 프로브가 쏴주고 받잖아. 트랜스미터 리시버. 자, 쏴주고 이렇게 받잖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트랜스듀서 입장에서 이쪽으로 오는 파형은 빨간색. 그러니까 동맥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이렇게. 그래서 가짜색을 입혔잖아. 그래서 이거를 P, S, E, Q도, PS, E, U, P, S, E, U, D, O, 휴도칼라라고 그래. 휴도칼라. 그러니까 가짜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피의 색이 아니라 초음파 프로브 입장에서는 자기 쪽 심장 쪽에서 뿜어내는 피, 심장 쪽에서 뿜어내는 피는 트랜스듀서 쪽으로 오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멀어지는 파잖아. 기차역 입장에서는 아까 기차역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기차역에 서 있으면 그럼 그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가짜색을 입혔잖아. 그래서 슈도칼라라고 불러 이걸. 슈도칼라.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판막이 이상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3,000판, 2,000판이 있잖아. 그럼 이런 데 다 그 septum 그 중격이라고 그러지. septum이 있거든. 중격이. 그러면 동맥피랑 정맥피가 이게 만약에 중격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정맥피랑 동맥피가 막 섞이거든. 그치? 그러면 동맥피는 이쪽 그 푸르부 쪽으로 나오는 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정맥피는 푸르부 쪽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서 막 혈류가 섞이는 게 색깔로 보여. 그럼 아 이분은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또 진단을 바로 해버리는 거지. 아, 굉장히 재밌죠. 어차피 이런 내용은 또 이제 지금은 혈류를 측정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초음파 진단기 쪽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때는 더 복잡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장기를 보여주냐 이제 심장 같은 걸 움직이잖아. 대장 이런 거 소장 이런 거 같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 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자, 그래서 그 뇌혈류 진단기의 장점은 바로 비침습적. 영어로 뭐야? 난 인베시브. 그죠? 바늘 하나라도 찌르면 침습적인데 안 찌르고 혈류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비침습적으로 측정해서 환자에게 통증을 주지 않고 이 뇌졸중이라든가 혈관 진할, 뇌졸중이나 그 혈관 질환을 검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발병 전후 즉시 진단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또 실시간으로 반복 측정이 가능하지. 뇌혈류 진단기의 장점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뇌혈류 진단기의 주요 진단 영역은 뭐야? 혈관이 협착됐냐? 협착. 그러니까 오클루전이 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폐색, 그러니까 좁아졌냐? 그 폐색이 됐냐? 자, 참고하고 그냥 그 다음에 혈전, 색전 이런 걸 검사할 수가 있어. 혈관이 좁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왜? 혈류 속도가 거기만 정상 혈류 속도보다 더 빠르면은 좁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혈관의 그 직격이 1cm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런데 0.5cm로 줄었으면 혈류 속도가 16배 빨라져.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좁아졌다는 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 좁아졌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블러드 클로팅, 그러니까 피떡지, 피떡, 그러니까 블러드 클로팅이 생겨서 혈관이 이렇게 계속 막히거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정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정맥이 이렇게 있으면 정맥은 심장 쪽으로 피가 가야 되니까 이제 판막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데 이제 혈전이 쌓이는 거야. 피떡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혈액이 정체되지. 이 블러드 스테이시스, 혈액 정체 현상이 생기거든. 블러드 스테이시스라고 그래. 이게 생기고 계속 이제 이 혈전이 쌓이는 거지. 이걸 엠볼리즘이라고 그래. 이거를 엠볼리즘, 영어로 혈전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혈전을 없애기 위해서 와파린이나 헤파린을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와파린과 헤파린의 그 혈전 용해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혈관의 이 벽이 점점 얇아지니까 장기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지압박 순환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
사자박 순환 장치를 이용해서 마사지 기계로 이제 다리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이거조차도 그 혈전이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주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사자박 순환장치 얘기까지 하냐면 혈전과 색전은 같은 말이야. 알았죠? 혈전과 색전은 같은 말이야. 즉 이거는 혈전이야. 엠볼리즘. 얘는 혈전이야. 근데 얘가 이제 피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피가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거든, 일로. 그러면 몸을 막 돌아다니겠지, 혈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혈전은 색전이라고 그래. 색전.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저기 그 저기 폐색전증. 그러면 그 펄머너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펄머너리 그, 아유 저기 미안해. 이 혈전이 스롬보시스고 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말인데 스롬보시스. 이거 잘못했네 그럼. 그러니까 스롬보시스가 혈전이야. 혈전증. 그러니까 몸 안에 혈관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피딱지들은 혈전이라고 불러. 요런 건 혈전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이제 그 혈류가 지나가면서 이 피딱지들이 떨어져 나가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폐동맥이나 이런 데 가서 딱 막아버리면 즉사도에 사람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혈관 가서 막아버리면 아주 그냥 큰일 나. 자 하여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엠볼리즘. 알았지? 이건 색전이라고 불러. 자 구분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왜냐면은 그 지금 의료기기학 시간이긴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40이 넘고 50이 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공부한 내용들이구나 이게 막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 사자박 순환장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혈전 즉 이렇게 붙어있는 혈관에 붙어있는 피딱지들, 색전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 됐어. 그 다음에 윌리스 서클의 측부 순환 능력 검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윌리스 검사가 이거야 이거. 우리 뇌를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러니까 저기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 서클이 있거든. 이게 윌리스라는 사람이 요걸 발견했어. 그래서 윌리스 서클이라고 불러. 하여튼 서클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ACA는 여기 이제 anterior cerebral artery 그래서 전 대뇌 동맥 그래서 이렇게 되고 OA는 옵살믹 아테리 그래서 옵살믹이 눈이란 뜻이야. 안과 의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옵살몰로지스트 옵살몰로지스트라고 쓰면 안과 의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란 뜻이야 얘가. 그래서 안화 동맥이 되지. 사이폰 에어리어 그러면 경동맥 사이폰 지역 그래서 목경자라고 목 쪽에 이제 사이폰 에어리어고 그 다음에 MCA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중대뇌 동맥이고 ACA가 엔티리얼 세레브럴 아테리 PCA가 포스트리얼 세레브럴 아테리 그리고 버티브럴 아테리 척추 동맥 이게 추골이라고 그러고 베질러 아테리 기조 동맥 CCA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래서 총경 동맥 그 다음에 ICA 내경동맥 ECA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외경동맥이야. 그래서 요러한 것들은 이제 초음파 영역 중에 2메가헤르츠 메가인데 이게 조금 글자가 미리로 바뀐 것 같은데 위 동맥들은 2메가헤르츠의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얘는
뇌잖아. 뇌인데 갑자기 막 목 얘기 나오고 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혈관이 눈 쪽으로 연결되고 목 쪽으로 연결되고, 알았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알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순환 능력, 즉 막힌 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쓸 수가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또 CO2에 의한 혈류 변화라든가 일과성 허열 반짝. 그래서 허열이라는 말이 이슈미아야, 이슈미아. 그러면 트랜시언트는 그, 과도 현상이잖아. 공학에서는 과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근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의학에서는 일과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허열, 이슈미아라는 말은 형용사는 물론 당연히 이슈믹이야, 이슈믹. 근데 이슈미어 어택. 이슈미아는 혈관이 좁아져서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전이든 뭘로든 좁아지면 어떻게 돼?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제 역할을 못하지. 이런 걸 허열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빈혈 생각해봐. 빈혈은 혈액 안에 철분이 부족한 거잖아. 허열은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운반해서 해당 장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혈관이 좁아져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해당 장기는 허혈증이 일어나죠. 허혈. 그러면서 그 허혈로 인해서 발작이 발생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과성 허혈 발작. 왜 발작이 일어났어? 산소 같은 게 안 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오는 거지. 발작은. 그래서 어택이야, 어택. 뇌압이 상승됐냐 안 됐냐. 크레니알은 뇌라고 머리라고 그랬지 아까. 다 알려줬어. 그리고 뇌혈관이 기형이냐, 또 말초혈관 질환. 그래서 말초혈관, 그럼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가 말초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진짜 잘라내잖아.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성 혈관 질환, 또 발기부전 이런 거, 또 뇌사 판정. 그래서 우리가 뇌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뇌사 판정, 편두통이 있다거나 두부 외상, 단순 두통, 어지러움 이런 거. 또 뇌졸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이런 데다가 우리가 요거 TCD를 이용한다. 뇌혈류 진단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뇌혈류 진단기의 검사에서요. 이게 그 시중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 병원용 이제 뇌혈류 진단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TCD,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죠. 뇌혈류 진단기. 그래서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거 뭐 모델명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MHz랑 그래서 펄스 방식으로 쓸 때는 2MHz고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쓸 때 그때는 이제 4MHz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혈류가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피 끝이랑 그 파고가 생기냐면 우리 혈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혈류는 우리가 심장이 뛸 때 피가 나오는 거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장과 이렇게 동기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먼저 뛰고 얘가 늦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심전도 파형을 이렇게 PQRST로 그리면 심전도 파형이 먼저 나오고 얘가 조금 지연이 돼서 딜레이가 있으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뛰어야 혈류가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LMCA, LACA, RACA, RVCA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두 개, 이 뇌 속에 이렇게 우리 목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혈관이 지나가잖아. 이거를 동시에 측정한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단방향 스크린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유니레이터럴이란 말은 단방향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가 아까 봤던 이 혈관들 있잖아. 이런 여러 개의 혈관을 중대뇌 동맥, 전뇌 동맥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중대뇌 동맥, 그 외측, 그 좌측, 어, 그 동맥, 그 다음에 우측 대뇌 동맥, 전대뇌 동맥, 우측 중대뇌 동맥, 이 혈관들이 한꺼번에 한 번 써가지고 동시에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쓰기가 편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제 초음파 영상기기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또 이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얘가 이제 혈관이잖아. 이렇게 혈관이 아니 그러니까 혈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프로브를 이렇게 대고, 이게 트랜스미터고 얘가 리시버면 초음파를 쏠 때마다 여기서 부딪혀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일부는 또 통과하죠. 그럼 또 부딪혀서 오는 거, 또 통과하고 부딪혀서 오는 거, 또 통과하고 부딪혀서 오는 거. 그래서 이 흰색 화살표를 생각하면 하나로 그렸지만 얘네들이 사실은 다 이 그 음양 임피던스라고 그래. 음양 임피던스. 그래서 소리가, 이 초음파라는 이 소리가 주파수가 진행하면서 이 매질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이때마다 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 다 써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그 여러 동맥들을 볼 수가 있다, 검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 다 밑에 써 있으니까 여기 안 보여도 밑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측 두골 검사. 그래서 템포럴이 경측이라는 얘기지만 템포럴은 관자놀이 쪽이지. 그래서 요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요렇게 뚫어 놓은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관자놀이 쪽 이런 데를 투과하니까 이제 트랜스가 되지. 초음파 입장에서는 트랜스니까. 그래서 두개골을 투과해서 두개각 내에 위치하는 혈관의 혈류를 측정한다. 그래서 경측 측면의 두개골이다. 레이터럴 쪽의 두개골이다. 그래서 중뇌동맥,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엔트리얼 세레브럴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안화, 오비탈은 이제 눈 쪽이지. 눈 이렇게 해골 보면은 눈이 뚫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경안화. 그래서 여기 2MHz의 핸드헬드 프로브, 즉 손으로 잡고 쓰는 프로브를 이용해서 초음파 파워를 17W 센티미터 자승. 그래서 이게 초음파의 이제 세기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그 전개 강도야. 이게 전개 강도지. 그래서 17W 평방 센티미터에 대해서 17W를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 왜 이거 넘으면 이제 백내장과 수정체 이런 데다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와트를 넘지 않게 해가지고 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눈 안쪽에 있는 동맥이니까 옵살믹 아테리라든가 내경동맥, 그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 자, 후두골하 검사. 그러면 이제 뒤통수 아래쪽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두개골은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이제 관자놀이 쪽이 이제 약하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초음파가 투과한다는 거고, 경화나 검사도 마찬가지지. 이 눈 쪽으로 이제 이제 초음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후두골화 검사도 후두골이면 후두골이지만 그 아래니까 초음파가 훨씬 침투하기가 편하겠지.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후두골화 검사에서 추골동맥, 즉 척추 쪽이단 말이야. 추골. 그래서 추골동맥, 버티브럴 아테리와 기조동맥, 베실러 아테리, 이런 것들을, 이런 데 지나가는 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하악골화 검사다. 그러면 어때? 하악골은 아래턱이 하악골이잖아. 맨더블이라고. 맨더블이 하악골인데 서브 맨더블러. 알았지? 턱 밑에는 또 초음파가 들어가기가 쉽지.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붙은 거, 이런 게 다 그런 뜻이야. 초음파가 트랜스해야 되는데 그 일반 두개골은 단단하니까 얘를 측정하는 이 혈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를 대는 위치가 정성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하악골 아래 부위에서 내경 동맥의 맥박을 촉지한다. 그죠?
맥박, 펄세이션을 촉지하고 그 주위에 4MHz의 손으로 잡고 쓰는 프로브, 핸드헬드 프로브를 이용해서 뒤쪽 방향으로 내경 동맥. 그래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하고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여기를 측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양 돌기 후검사. 그래서 리트로메스트로이드 이거 왜 이래? 어프로치. 그래서 유양 돌기 부분에서 척추로 나오는 그 추골동맥의 혈류를 측정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기기를 보면은 혈류량 측정기를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뭐 앞쪽, 그러니까 전두골이냐 뭐 측두골이냐 그 다음에 후두골이냐 이렇게 명호로 쫙 표시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혈관이 좀 막혔잖아.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단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요 안에는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고르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뇌혈류 진단기 검사 시 주의점, 요거는 이제 그 검사 사이트는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고 잡음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검사를 할 때는 같은 사람이 검사를 해야 돼. 왜냐면 초음파 프로브를 손으로 잡고 쓰거든. 얘를 손으로 잡고 측정하는데 사람이 달라지면 누르는 정도가 틀려져. 누르는 정도가 틀려지면 또 그게 또 안 막혔는데 막혔다고 할 수도 있고 막혔는데 안 막혔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르는 정도가 틀리면 혈관에 대고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정도가 틀리면 이제 세기가 다르게 나오지. 피크치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사람이 측정한다 이런 말이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뇌혈류 진단기 이 적용례에서 뇌동맥류 지중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뇌에 어떤 그 출혈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뇌혈관 연축에 의한 그 트위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뇌혈관의 그 연축에 의한 뇌허혈증, 허혈, 이슈미야.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혔으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지. 뇌가 해당 부위는 여러 가닥의 혈관이 있겠지만 그래서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허혈증, 또 지주막하 지주막하 출혈증, 또 경색 막혔다는 얘기지. 뇌경색 이런 거에 의해서 막혔으니까 어때? 혈류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임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혈류가 증가해.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면 이 사람 뇌허혈증이 있구나. 뇌출혈이 발생된다거나 뇌 혈관이 막히고 있다거나 이것을 금방 알고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또 출혈 후 3일에서 10일 사이에 혈류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10일에서 20일 사이 최고 수준이 되고 4주에는 이제 정상화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몸에 이미 마비가 왔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혈류 검사는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이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나쁠수록 또 CT상에서 지주막하 출혈량이 많을수록 중대 내에서 평균 속도가 높게 측정되고요. 당연하죠. 막혔으니까, 혈관이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 측정계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동맥류가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서의 중대뇌 혈관이지. 중대뇌 혈관에 그러니까 미들 크레니얼 아테리야. 그래서 저 중대뇌 혈관의 평균 속도가 높게 측정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동맥류라는 말은 에뉴리즘이거든.
애뉴리즘인데 이 U자가 붙으면 이제 혈관이 하지정맥류 들어봤지? 하지정맥류? 아까 내가 정맥 설명할 때 요렇게 정맥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판막이 있다고 그랬잖아, 정맥에는. 근데 이제 이런 데에 혈전이 쌓이지. 그리고 이 혈전이 쌓이고 이 혈전을 스롬보시스라고 그랬고, 얘가 일부가 떨어져서 피를 타고 다니면 얘는 색전이라고 그랬고, 얘는 엠볼리즘이라고 불러. 그리고 갑자기 또 앞에서 얘기한 걸 왜 또 합니까? 이러지 말고, 동맥류라는 말은 뭐냐면, 애뉴리즘은 여기 혈전이 쌓이면서 이제 그 판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혈관이야, 혈관. 그럼 다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을 거냐, 발가락이나 이렇게. 다리가, 이거 다리야, 발이야, 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얘가 우리 몸은 이제 표제정맥이 있고 심부정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제정맥은 이제 살 쪽, 여기. 피부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표제. 슈퍼피셜 베인인데, 이 슈퍼피셜 베인, 즉 표제정맥이 이쪽에 판막에 피딱지들 혈전이 쌓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피부 밖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미줄처럼 혈관이 종아리에 막 생기잖아.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지 정맥류. 유가 뭔지 알았지? 정맥이 울퉁불퉁해졌다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유자가 붙으면은 부풀어 올랐다, 구불구불해졌다 이런 뜻이야. 정맥은 정맥인데 류가 생겼단 말이야. 류가.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떤 뜻이야? 정맥이 흐름이 왜 생겨? 정상적인 흐름이면 이런 말을 안 쓰겠지? 정맥류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모양은 이건데 얘가 구불구불 요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지. 이해갔지? 이해갔죠? 하지정맥류가. 그래서 U자가 붙으면 울퉁불퉁해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동맥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동맥이 있는데 얘가 울퉁불퉁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면서 모양이 뒤틀렸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뭐 이런 뜻이 U자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니까 당연히 중대뇌 동맥의 혈류의 평균 속도가 높게 측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해갔지?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통해서 이 U자를 설명했고, 그래서 정맥이 울퉁불퉁해지면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면 정맥류, 동맥이 제 모양과 다르게 부풀러 오르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 동맥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셨죠? 자, 이런 데다 쓸 수 있다. 그 다음 뇌사 환자를 진단하는데 이제 시스톨릭 피크 플로우. 그래서 시스톨릭이라는 것은 심장이 수축할 때는 시스톨릭이고, 이완할 때는 다이아스톨릭이라고 그러잖아. 다이어스톨릭. 그래서 시스톨릭, 심장이 수축을 할 때 그 피크 플로우가 나타나고, 제로 플로우, 즉 아무것도 안 흐른다거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류 모양이 나타날 때는 뇌사 환자라고. 왜냐하면 자율신경계가 심장을 자극해야 되는데 심장이 자극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뇌잖아. 어떻게 보면 뇌가 지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장기 혈류의 현저한 감소 및 비정상적인 PI, 그래서 박동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펄세틸리티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 펄스가, 이 박동 지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뇌사 환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뇌사 환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한 거죠. 뇌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사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기, 심장이 시스톨릭을 일으킬 때 혈류가 현저히 감소하고 비정상적인 박동지수를 갖고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중내동맥 MCA 앞에서 약어 쓴 거 다 앞뒤로 맞춰보면 돼.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 혈류 속도가 61cm/s 50 이렇게 돼서 얘네들의
평균 혈류 속도가, 그러니까 정상 속도가 있고, 이 혈관들의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6cm, 얘는 10cm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프루브로부터.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의 평균 혈류 속도가 이제 의사가 알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입력을 해놓으면은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오고, 정상, 얘는 비정상이고, 얘는 정상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초음파와 초음파지, 결국에는 초음파랑 그 연결을 해서 TCD, 그래서 그 뇌혈류 측정기, 뇌혈류 측정기를 공부하는데, 물론 혈류량 측정기라고는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혈류를 측정해야 양까지 예측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가 중요한 거죠. 속도가. 그래서 그 이걸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야, 우리가 뭐 기계공학이니 전기전자니 이런 걸 공부해서, 또 이제 뭐 IT, 그죠? IT 이런 걸 공부해서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의료기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학이라는 말은 제품을 만드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 얘기했고, 자, 그래서 그 뇌혈류 진단기에서의 혈관 판별. 그러면 이제 이 프루브라는 말은 이제 초음파 프루브야. 아까 손으로 잡고 쓰던 거. 그래서 초음파 그 트랜스듀서가 들어있는 프루브를 이용해서 혈관의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 대충 이해갔지? 그리고 사용된 윈도우, 또 투사 방향과 각도, 샘플 볼륨, 깊이, 혈류 방향, 해당 혈관이 추적되는 이 거리, 트레이싱 되는 거리 요거. 그러면 이제 프루브로 손을 잡고 이제 그 혈류량을 추적해서, 혈관을 추적해서 혈류량을 받아내야지 정상적으로. 또 혈관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라든가 상대적인 혈류 속도의 차이, 또 경동맥, 이 목경자라고 그랬지? 또 경동맥 압박에 의한 영향 등 이런 측정 혈관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이 파악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뇌혈류량 측정기다, 이런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여기랑 설명이 됐고, 사용된 윈도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요. 중뇌동맥이다. 그러니까 사용된 윈도우라는 말은 뭐야? 안화하면은 눈 쪽이고, 저기 그 하악골이면은, 그러니까 저기 하악골 하, 후두골 하, 경안화 눈 쪽이고, 그리고 경측 두골, 이런 것이 윈도우지. 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기 이 머리가, 이 뼈가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하악골의 밑이라든가 또 후두골의 밑이라든가 이런 데가 윈도우라고 본다고, 의학 용어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프로브를 대고 이제 초음파를 발사해서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만 혈류 속도를 얻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윈도우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옆에서 본 거야. 그러면 눈이 하나 있다. 그럼 이런 데서 쏘았다.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이 있고 여기 턱이 있다. 그러면 턱 밑에서 쏴야지.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쏴야지. 후두골 밑에서 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가 초음파가 들어가는 윈도우잖아. 이런 데가. 그래서 윈도우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프로브를 놓는 곳. 그러니까 혈관의 혈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를 놓는 쪽을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주요 직접 지표는 그냥 읽어보시고 박동지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의료기기 만들 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고 물론 이제 출판된 책에는 있어요. 요 내용이 그대로.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혈류 속도는 이거 뭐야 이거 자꾸 오자가 있지 이렇게. 플로우 벨로소티는 뭐야? 혈류 속도니까 저 최소 수축기 혈류 속도가 가장 먼저 증가하는 것으로 초기 협작을 진단해. 왜냐면 좁으니까 크게 증가하겠지. 좁을수록 증가하니까 속도가. 그 다음에 박동지수는 펄세이틸리티 인덱스인데 얘가 남성의 경우에는 중내 동맥의 이 박동지수가 0.55에서 1.5 요 사이가 정상이야. 저기 중내는. 그래서 박동지수는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 빼기 최종 이완기 혈류 속도. 그럼 무슨 뜻이야? 심장이 수축할 때랑 심장이 이완할 때랑 이거랑 평균 속도를 나눠주면 요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진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항지수. 그래서 저항지수는 뇌압이 증가할 때 0.6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뇌압이 너무 높으면은 이제 이 저항지수가 0.6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혈류 속도를 통해서 이 저항지수를 측정하니까 뇌압이 높냐 낮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지수는 어떻게 구해?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 빼기 심장의 최고 수축기지 이게. 그리고 이게 심장의 최종 이완기지? 아니까 수축 이완이란 말은 심장과 동기를 이루는 거고 지금 측정하는 후두골이든 후두골 하든 하골 하에서 측정을 하든 최소 수축기 혈류 속도 빼기 최종 이완기 혈류 속도를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로 나누면 저항지수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저 여러 가지 뇌압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의사랑 협업을 하면서 우리 의료기기 하는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논문을 쓴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고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뇌혈류 진단기는 뭘로 구성돼? 그러니까 뇌혈류 진단기가 TCD라고 그랬지? TCD? 트랜스크레니얼 도플러. 자, 그럼 뇌혈류 진단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초음파를 쏴주는 발신부가 있고 초음파를 받는 수신부가 있지? 그 다음에 영상 처리부가 있지. 이렇게 영상을 받아내는 쪽. 이거 알았죠? 그래서 발신부는 뭐가 있어? 앞전 소자. 왜? 초음파 자체가 앞전 소자라고. 피에조 일렉트릭 소자가 돼. 피에조 일렉트릭. 알았죠? 앞전.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되고 전압을 인가했더니 압력이 발생되더라. 이게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어차피 일단은 전체를 좀만 더 하고 그래서 발신부는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쏴주는 거지. 그래서 진동이 막 발생돼가지고 초음파가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수신부는 이제 뭐예요? 초음파를 쏴줬으니까 돌아왔지. 그러니까 에코 신호를 증폭하고 잡음도 제거하고 이득 조절을 하는 거죠. 영상 처리부는 이제 뭐야?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도 이런 거를 펼쳐가지고 칼라로 이 칼라 픽셀은 신호의 강도 이런 걸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게 칼라
그래서 신호의 강도가 세냐 적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2MHz의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 혈류량을 측정했더니 피크 벨로시티랑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뇌혈류 측정한 거잖아. 그렇지만 뇌혈류 측정한 거지만 꼭 뇌혈류를 측정한 거지만 꼭 뭐야? 이렇게 아유 그래. 혈압을 측정한 것처럼 비슷하잖아. 혈압파형이랑. 왜냐하면 그 심장과 동기를 맞춰서 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심장이 먼저 뛰고 바로 얘가 나오잖아. 혈류가. 알았죠? 그래서 피크치가 있고, 그러니까 수축기, 그러니까 그 시스톨릭, 벨로소티, 말이 피크치지 얘가 시스톨릭이라고. 시스톨릭, 수축기. 알았지? 얘가 이제 다이아스톨릭, 이완기가 되고. 혈압파형도 이렇게 비슷하거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혈압파형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혈류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하고 최종 이완기 혈류 속도 이거를 간단히 우리가 수축기 혈류 속도다. 어차피 펌프질 즉 수축을 해야만 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완기 혈류 속도 이렇게 해도 말한다. 알았죠? 그래서 수축기는 다이아스톨릭이라는 말도 많이 다이아스톨릭을 쓰지만은 얘는 혈압이 아니라 혈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뇌혈류 진단 이게 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2MHz, 4MHz 프린트도 할 수 있고요. 모니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납품이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 프로브랑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스탠드에다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서랍장하고 이렇게 밖에 달려서 이동하기 편한 거고 원래 본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터블형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얘를 올려놓으면 스탠드형이고 얘만 들고 다니면 포터블이지 뭐. 자, 됐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래, 이 앞전이란 말은 이제 그 피에조 일렉트릭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앞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피에조 소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앞전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전 소자 얘가 그 뭐 수정이든 그 티탄산 바륨이든 지르코나이트 뭐 이러한 그 앞전 물질이 있거든. 이 앞전 물질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파수를 전압을 인가하잖아. 주파수를. 그러면 20kHz 20kHz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서 표면 탄성파가 생기지. 얘가 주파수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떨리잖아. 막 떨리면서 요렇게 초음파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압을 가했더니 기계적인 압력이 발생됐지? 전압을 가했더니 기계적인 압력이 발생돼서 떨리면서 초음파가 나왔다고. 이게 초음파 발생의 원리야. 그래서 앞전소자라고 그래. 그리고 거꾸로도 되지. 왜냐면 트랜스듀서니까 이 물질 자체는 앞전 물질 자체는 거꾸로도 돼. 그러니까 앞전 물질이 있는데 망치로 얘를 때렸어. 망치로 딱 때리니까 압력이 가해진 거지. 압력이 가해졌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타기 있지. 볼테지 미터를 테스타기를 연결해서 딱 봤더니 전압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전압이. 그러면 여기 표면 입자에
중성을 갖고 있던 양전화 음전화의 배열이 틀려지면서 앞전 물질의 그 표면에 있는 양전화 음전화의 배열이 이 망치로 딱 때렸더니 압력이 발생됐잖아. 그때 얘가 중성이 무너지면서 기전력, 포텐셜 에너지, 자연계의 위치 에너지가 형성되면서 이때 전압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전압. 미안해. 압력을 가했더니 이번엔 전압이 나왔지. 그래서 압전이라고 그런다고. 압전. 얼마나 쉬워. 압전소자 이거 지금에도 설명하니까 쉽지 않나요? 압력을 가했더니 전압이 나왔다. 압력을 가했더니 전압이 나왔다. 됐죠? 이거는 이제 압력을 가했더니 전압이 나오니까 압전이고. 근데 이쪽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거꾸로도 가능해. 압력을 가했더니 전압이 나왔기도 하지만 전압을 가했더니 압력이 발생됐다. 즉, 전기를 가했더니, 교류 전기를 가했더니 압력이 발생돼서 이 압전 물질의 표면이 흔들려. 막 흔들리겠지. 이 주파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초음파가 나와. 이건 초음파 발생의 원리고. 자, 이해 갔죠? 너무 쉽지 않아? 알고 나니까 너무 쉽다. 이런 말이지. 즉, 압력을 가했더니 전기가 나오고, 전기를 가했더니 압력이 나오더라. 이게 압전의 뜻이야. 영어로는 피에조 일렉트릭이고. 자, 됐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뭐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재미없나요?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제 의료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IMF 때 그 석사 마치고 이제 IMF 때 사회를 나왔는데, 그때는 뭐 진짜 있는 사람도 나올 판이었어, 직장을. 그래가지고 의료기기 회사를 바로 못 갔어요. 나는 의공학을, 뭐 여러분들도 뭐 의공학 하잖아. 근데 뭐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든 뭐 의료공학이든 뭐 의료 정보를 하든 뭐 우리가 아니 하여튼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요즘 같을 때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IMF 때보다 더 힘들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그때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걸 이미 봤거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는 변전 설비 있잖아. 발전소. 그쪽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1년간 거기서 경력을 쌓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변전 설비를 이제 하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변전소 많이 봤잖아. 발전소도 있고 뭐 팔당댐이든 우리 지하철역 생길 때 공사하고 있으면 그 옆에 16만 5천 볼트 165kV 발전소가 생기잖아, 같이. 우리 그거를 이제 땅에다가 넣든 어떻게 하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지상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일부 발전소들도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개통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 서울이면 여기가 뭐 관악구고, 여기가 구로구고, 여기가 무슨 성북구고. 그러면 이렇게 전력 계통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위치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 모니터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전광판 보면서
이거를 마우스로 여기 버튼만 클릭하면 여기 개폐기가 딸깍딸깍 거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종 센서들이 이제 이 전력 대통상에 보내주는 이 중계장치라고 그럴게, 중계장치. 그럼 이런데 다 센서들이 들어있어.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료기기를 맨 먼저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IMF를 만나서 의료기기 회사를 못 갔어, 맨 처음에. 어디든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력에 진짜 인턴을 5개월인가 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 각종 센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센서들이.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환자 감시 장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전력 계통을 중앙에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을 했지. 야, 이건 환자 감시 장치다. 이게 내가 배웠던 이게 단지 전력 계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환자를 감시하는 게 되고, 알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게 전력 계통을 감시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사람이면 나는 사람을 감시하는 기계를 만든 거고, 다만 나는 각각의 이러한 도시로 이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여기서 각각의 이 중계 노선을 감시하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등, 그죠? 이게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 중앙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고, 이것이 사람으로 넘어가면 환자를 감시하는 환자 감시 장치가 되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항상 저는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영어는 특히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자기 개발 끊임없이 하시고, 그러면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은 내가 까먹었지만, 그 홀로코스트 알지?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던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거기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저자가 느낀 거를 쓴 책이 있거든.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면서 살았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수용소를 자기가 나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책이 그렇게 써 있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요, 아니 뭐 열심히 해야지. 일단은 열심히 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을 뭘 할 것인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이걸 뭐라 그러지? 그 긍정의 마인드라고 하지만은 그 긍정 지수? 아니,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바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지금 의료기기학을 진단기기랑 치료기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만든 이 의료기기가 사람을 진단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학문입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